야담 이야기. 나비 한 쌍이 된 부부. 옛날 어느 곳에 한 총각이 있었는데 그는 늦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는 외톨이 굴바말인데다 살림살이까지 구차하다 보니 아무도 그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아서 늦도록 혼자서 살았습니다. 어느 해 삼복철인 한여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일하러 나간 총각은 논두렁에다 지게를 벗어놓고 지게 목발을 걸타고 앉아서 약에 올라 검실검실한 별을 바라보며 혼자말로 없는 놈은 장가도 못 가는 세상에 이 나락을 이리 갖고 누구하고 먹을 가나 라고 신세 타령을 하였습니다. 총각이 말을 마치자 어디서인지 아름다운 처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하고 먹겠어요? 나하고 먹지. 총각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불쑥하는 대답에 놀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하고 온몸 베미를 죄다 돌아다니면서 찾았으나 사람은커녕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하도 이상해서 논둑에 우두커니 선 채 이 수수께끼를 풀량으로 또 한 번 그 말을 외우고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자기가 서 있는 논두렁 밑 벼포기 사이에서 물방울이 포르르 포르르 올라오면서 누구하고 먹겠어요? 나하고 먹지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더욱 귀히 쩍어서 눈이 둥그레 들여다보니 벼포기 사이에서 아주 희귀한 큰 골뱅이가 딱지를 발딱발딱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두 팔을 걷고 들어가 골뱅이를 건져보니 물속을 들여다볼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컸습니다. 말하는 골뱅이를 처음 본 총각은 다정한 동무나 만난 것처럼 몹시 기뻐하며 집에 가져다 정주간 물독 안에다 넣고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한나절 혼자서 논을 맨 총각은 점심때가 돼서 예전과 같이 점심을 끓여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온 집안에 화기가 돌고 정주의 솥전이 반질반질할 뿐더러 온 정주가 화나였습니다. 그저 일이 아니라고 여긴 총각은 솥뚜껑을 열고 보니 글쎄 누가 지었는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새하얀 입쌀밥이 혼자 먹으리만치 끓여 있고 부엌 안에는 뚝배기에서 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방 안에는 가마잡잡한 고추장과 사곰사곰하게 잘 삭은 열무김치마저 한 종지 떠놓고 수저를 닦아 외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총각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 몇 번이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혼자서 밥술을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총각은 밥술을 놓자마자 설거지는 젖혀놓고 저녁 나절에 일이 기다리고 있는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해도 저물자 하루 일을 끝마친 총각은 또 오두막살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낮에 먹은 밥상은 간데없고 점심때처럼 또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더욱 신기롭게 여긴 총각은 길을 쓰고 찾으며 혹은 불러보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찾다 물독을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골뱅이에게 어떤 사람이 왔더냐고 물었습니다. 골뱅이는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루 가고 이틀 지났는데 날마다 때마다 반찬은 달라져도 사람은 끝내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벗어놓은 옷마저 빨아놓고 기워놓고 이불마저 꾸며놓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한 꾀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체하며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도로 살금살금 돌아들어와서 길을 쓰고 정주구석에 숨어 동정을 살피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점심때가 거의 될 무렵이었습니다. 물독 가장자리가 환하게 채광이 일더니 그 안에서 신선 같은 처녀가 창포 같은 머리태를 곱게 빗어 단장하고 새하얀 행주치마를 분홍치마에 받쳐 입고 아장아장 걸어 나와서 밥을 지어 차려놓고는 도로 물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수수께끼가 풀리기는 하였으나 총각은 뜻하지 않던 일에 부딪혀 어쩔 방도가 나지 않아서 쭈물거리다가 그만 처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물독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골뱅이는 여전히 골뱅이대로 있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총각은 이튿날 또 키를 쓰고 숨어 있다가 점심을 다 해놓고 들어가려 하는 그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총각을 살짝 뿌리치고 웃음만 생글 웃음만 남기며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또 저녁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너울러 오라자 여전히 물독 위에 서광이 비치고 온정주에 홍조가 끼더니 그 안에서 꽃 같은 처녀가 나와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벌떡 일어나서 우선 먼저 골뱅이 껍질을 깨어버리고 나서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처녀는 당황해하면서 골뱅이 속으로 들어가려다가 껍질이 깨진 것을 보고는 할 수 없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필로 맺어졌는데 이를 너무 조급하게 처리해서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 근심됩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바엔 한마음 한뜻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청송같이 굳은 절개 녹죽같이 변치 말고 하늘같이 맑은 마음 기러기같이 살자고 하면서 물도간을 더듬더니 진주 하나를 건져 총각에게 주며 이것을 깊이 간수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날부터 일 잘하는 총각과 인물 고운 처녀는 한 쌍의 기러기 맑은 늪에 논이는 듯 봉황이 성게에 논이는 듯 원앙이 충류에 날아들듯 하였습니다. 날마다 신랑이 일하러 나가면 세각씨는 점심밥 지어이고 논밭으로 나가서 논둑에다 상을 놓고 마주 앉아 밥술을 들적에 한술 뜨고 바라보고 두술 뜨고 웃으면서 권하고 받으면서 먹으니 그 밥이 살로 가서 일군의 힘이 되어 일소는 재빠르고 곡식은 무성하여졌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세각씨는 예전과 같이 점심밥을 해서 이고 논으로 나가다 공교롭게도 사도행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각씨는 사도행차에 어찌 여자가 지나가려 하고 급히 피해서 논둑 밑에 엎드려 행차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지나다 보니 웬일인지 논둑 밑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지라 행렬을 멈추게 하고 하는 말이 해와 달이 떨어졌나 칠성별이 떨어졌나 사연을 알리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전배가 되돌아와서 해와 달이 떨어진 것도 아니요 칠성별이 떨어진 것도 아니오라. 웬 미녀가 논둑 밑에 밥함지를 이고 앉아 있노라고 아뢰었습니다. 사또는 부하 말을 듣고 온 들판에 석이 떠도는 것을 보아 정령 인간세의 사람이 아닐시 분명하니 그런 분이 어찌 이런 곳에 있겠느냐. 한시 급히 모시도록 하여라 고 분부하였습니다. 세각씨는 이 난국을 피하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아무 곳에 숨어도 그 광채가 찬란히 빛나므로 그들에게 발각되어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랑은 논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점심때가 훨씬 넘어 집으로 돌아가서야 아내가 관가에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통한 신랑은 천지신명도 무심타고 통곡하다 사생결단하고 각시 찾아 떠나서 산문 밖에 갔으나 그가 어디라고 들어가랴. 할 수 없이 사또의 집 높은 담장 밖에서 아래 위로 빙빙 돌며 어떻게나 자기의 아내를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에게 붙들려간 세각씨는 주야장창 마음먹음이 어떻게 하든지 낭군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나는 새도 어렵다는 높은 성벽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담장 밖에서 울고 다니는 낭군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담장을 맴돌던 신랑은 큰 맘 먹고 사또의 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번거지를 쓴 사령들께 붙잡혀 곤장을 100장 맞고 원안에 잠긴 가슴을 움켜쥔 채 성벽 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원안의 넋은 그 세상의 설중새로 재생하였습니다. 날개 있는 설중새는 헐월나라 사돈의 집 뒤울 안에 있는 큰 고목 위에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고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달 밝은 밤이어서 세각씨도 수심 깊은 가슴을 풀어놓을 데가 없어서 뒤울 안에 나와 앉아 슬픈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설중새는 나무 위에 앉아서 세각씨의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떨구다 물고 갔던 진주를 세각씨의 품 안에다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세각씨는 진주를 받아들고 보더니만 자기의 원혼인 것을 알자 낭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각 씨는 하늘이 무너져서 머리를 누르는 듯하므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설중새는 또한 같이 서러워하다. 지지굴 우리 눈물 한데 합쳐 바닷물이 된다 한들 울어서 쓸데있나 서러워하니 소용있나 울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진주 묻어다오 라고 하고는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설중새가 날아간 후 세각 씨는 혼자서 슬피 울다 마음을 가다듬고 한국리를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신성같이 고운 아씨를 얻은 후로 갖은 방도를 내어 그의 마음을 사려 하였으나 도저히 마음 돌아서지 않으므로 하루 이틀 근심하며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세각 씨는 사또께 청들기를 죽은 낭군의 혼백인 이 구슬을 뒷동산 양지 쪽에 잘 묻어주고 사모제를 지내주면 그 후부터는 모든 수청 다 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한 사또는 당장에 사람을 내어 뒷동산 양지 쪽에다 그 구슬을 고이 묻고 성분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후 3일 만에 세각 씨는 소복단장 정회하고 사모제를 지내러 가는데 그 뒤에 사또도 따라 나섰습니다. 세각 씨는 뒷동산에 오르자 머리를 풀고 봉분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때 동쪽 하늘에서 설중새가 슬피 울며 날아오더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갑자기 천지를 뒤집어 엎을 듯 내성병력이 울고 번개불이 번쩍하며 사또가 나가 넘어가고 그 봉분이 쩍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엎드려서 꿈쩍달싹 안 하던 세각 씨가 벌떡 일어서서 설중새와 함께 번개같이 봉분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봉분은 도로 감쪽같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봉분이 닫히자 그렇게 소란스럽던 날씨는 씻은 듯이 깨끗하여지고 분묘 주위에는 난데없는 5만 가지 꽃이 만발하여 그 향기 중천에 풍기는 속에 나비 한 쌍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꽃잎에서 꽃잎 속으로 나풀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세시신 장례를 치러준 호남무변. 호남 땅에 한 무관이 젊어서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집이 좀 넉넉해 척벼슬은 손에 침 뱉듯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해마다 가벼운 옷에 살진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오로지 짐만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부자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 있는 집안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무리에게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 배에 속아서 헛구멍만 팠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가산을 조금씩 소모해 논밭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4, 5년이 지나서는 낭패를 당해 벼슬할 생각을 접고 귀양에서 농사 짓는데 전념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그를 꾸중하고 마을 사람들도 책망했습니다. 천금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며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니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무변은 한편으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백 괴미를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여관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충청도 경계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는데 점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조각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라 다른 구름에 붙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쳤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멀리 숲을 사이에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말을 달려 그 집 사랑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묻고 갈 것을 청하자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화롯불에 옷을 말리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주인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여인이 슬퍼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한지라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통곡 소리인가요? 몇 년 전 여기서 한마장쯤 떨어진 곳에 한 양반 집안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생명을 부지해 갔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세고를 아직 염습하지도 못했지요. 아까 그 소리는 딸의 통곡 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변은 측은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인적이 없어 적막한데 처녀가 안에서 응대했습니다. 이리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윽고 처녀가 나와서 접대를 했습니다. 무변이 보니 처녀는 비록 굶주림에 시달리며 슬픈 일을 거듭 치르고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끼었으며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타고난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변은 곡절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행장 속 돈을 꺼내 종에게 주며 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성이 같든 다르든 어딘가에 친척이 있어. 처녀가 대꾸했습니다. 제 외가에 성이 아무이고 이름이 아무인 분이 어느 고을에 살고 계시기는 하죠. 그러나 여자 혼자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답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으니 지극한 한을 풀었습니다.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겠죠. 무변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아무개 집으로 보내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무변은 종을 시켜 가마를 사고 말 한 마리를 빌려와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녀를 가마에 태우고 자기는 따라 걸어서 아무 고을 아무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래 전말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는 처녀를 그 집에 맡겼습니다. 행랑을 살펴보니 돈 10여 개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팔아서 돈 5, 60냥을 얻었습니다.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고생해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 머무르며 전에 친하게 알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그의 빈궁한 꼴을 보고는 무정히 냉대했으니 힘을 써 벼슬을 주선해 줄 사람이 있었겠는가. 무변은 활 쏘는 재주가 모자랐고 과거 이외의 특별 채용 시험도 거론할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따라가 병조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애를 이같이 보내고 다음에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어느덧 5, 6년이 흘러갔습니다. 약간 있던 여비는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먹는 거 신랑은 여러 해 동안 주인과 손님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의복만은 얻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향하고자 해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노잣돈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라 진퇴의곡에서 빠져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병조판서를 직접 뵙고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가 때마침 사정이 생겨서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으니 손님으로 아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조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8순을 넘겼지만 기력이 아직도 왕성해 뒷사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변은 궁지에 몰려 돌아갈 곳도 없어 그 노인과 교제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우 엄하게 문을 지키고 있고 다니는 길이 서로 어긋나 하루 종일 방황했지만 역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대문 안에들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지공이 거처하는 사랑은 더욱 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는 문과 길조차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틈을 엿보아 몰래 살피니 새로 지은 담이 있는데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화살을 활시 위에 걸었으니 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날려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곳을 힐끗 보니 그곳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때는 삼경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변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습니다.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마당과 계단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무변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 마당가에 엎드렸습니다. 노인은 뜻밖의 그를 맞닥뜨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인가?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왔느냐? 필시 좀도둑 무리도다. 무변이 모르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라도 아무읍에 살며 묵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주 적은 눅봉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가산만 탕진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고향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도를 크게 넓혀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 했습니다.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만 문을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명함을 드릴 수도 없어 그걸 가지고 배회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사정이 절박한지라 만번 죽어 마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히 담을 넘어와 몸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보고자 왔구먼. 지금은 이미 밤이 깊어 나갈 수가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무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를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혼자 무료하게 앉아있던 차, 뜻밖의 무변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변의 내력과 가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와 무변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고 말했습니다. 종종 와서 모시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으니 그대는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소일하는 것이 어떻겠나. 무변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더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날부터 무변은 그곳에서 자고 먹었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었습니다. 병조판서가 올라왔을 때는 작은 방으로 피해 있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모시고 앉아서 때때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 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무변은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았던 일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중에 시신세구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상히 여기며 기특해했습니다. 그 뒤로 아침 저녁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조판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무변을 불러 예를 올리지 말고 병조판서를 뵙도록 했습니다. 병조판서도 시신을 묻어준 일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무변에게 말했습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몹시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허다한 무변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할 뿐 품은 뜻을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지.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면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무변은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무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나.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변은 노인의 뜻을 알 수 없어 황당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무변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무변은 더욱 당황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수그린 채 몸을 웅크리고 꿇어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으로 들어와서 무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무변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담내로 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돌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아무년 아무 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때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선처를 얻었으니 재생의 깊은 은혜를 새겨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해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알아두지 못한 것이죠. 자나깨나 보답하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으니 보은의 길이 끊겨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의 신령들이 함께 도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무변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바로 아무군의 처녀였던 것입니다. 병조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호남에서 아내를 맞았는데 바로 그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시집 오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늘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한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드높은 의기에 감탄하던 차에 무변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절처럼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나와서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음식과 옷이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담장을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무변으로 하여금 호남에서 가족들을 데려와 한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가산과 노비도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무관에게는 선전관을 제수했습니다. 병조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조정의 재상마다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무변을 추천하니 차차 승진해 벼슬이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는 낭자. 옛날 조선 중기 때 한양에는 성제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성제는 명문가 사대부 집안의 유림이었는데 기대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었답니다. 당시의 조정은 대윤과 소윤이 장악을 하다시피 하였는데 성제는 그러한 윤씨 가문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세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제는 유교를 연구하고 공부하였는데 당시 최고의 학도로 조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성제가 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둑 잡아라. 도망치던 처자가 갑자기 성제 뒤로 숨으며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이리 내놓으시오.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게요? 그 처자는 도둑년이오. 아니 무엇을 훔쳤길래 도둑이라는 것이요? 저 처자 손에 들고 있는 떡이 내게서 훔친 것이라오. 성제는 고개를 돌려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다 낡은 집신을 신었는데 눈동자는 동그랗고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습니다.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떡값이 어떻게 되는가요? 한 양입니다요. 예소. 두 냥을 줄 터이니 이 처자를 그냥 보내주시오. 그러면야 지는 고맙지요. 그렇게 사내가 돌아가자 처자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다음에 이 은혜는 꼭 보답해드리지요. 하면서 처자는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습을 본 성재는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처자가 안쓰러웠습니다. 보아하니 떡이나 훔칠 여인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연으로 떡을 훔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학당을 나온 성재는 또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년 잡아라. 어디선가 또 도둑 잡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니 전에 보았던 처자가 또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처자는 이내 잡혀서 손에 들린 보따리를 금방 뺏기고 사내에게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힘없는 처자에게 어찌 그리 험악하게 하시는 게요? 아무것도 모르면 가던 길이나 가시오. 남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 처자는 내가 아는 처자이니 그냥 갈 수는 없소. 그러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인연이 우리 집에서 쌀 한 대를 훔친 것이오. 그래서 잡은 것이오다. 그렇소? 그래, 쌀값은 얼마나 되는 것이오? 한 양이오다만 어찌 그러는 것이오. 내가 5냥을 드릴 테니 여자에게 쌀 5대를 주시구려. 그렇다면 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하여 쌀집 주인은 처자에게 쌀 5대를 주었답니다. 이번에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자는 어찌하여 남의 것을 자꾸 훔치는 것이오?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처자가 떠나자 성재는 처자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행색은 초라해 보이나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양반집 규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모습으로 보아 배운 여인이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처자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꾀죄죄하지만 속의 인품은 무척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두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있던 모습은 성재의 가슴을 흔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처자가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와 있었답니다. 처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성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처자가 지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처자가 무척 궁금했던 성재는 처자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처자는 한양을 벗어나 성 밖으로 나가더니 논과 밭을 지나 외딴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사는 것 같았는데 홀어머니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농기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농사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집안 환경을 보니 처자가 왜 떡과 쌀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성재는 머슴을 데리고 쌀과 곡식을 사서 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쌀과 곡식을 부엌에 조용히 드리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처자와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아니, 선비님께서 제 집에는 무슨 일로 오신 것인지요? 우연히 처자의 집을 알게 되었소. 그리하여 쌀과 곡식 좀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처자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찌 그리 우시는지요? 한참을 울던 처자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도움은 감사하나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러지 마시지요. 대가를 바란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제가 선비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처자의 아버지는 학식이 높아 높은 벼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황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대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는데 그때 대운의 패거리로 잘못 오인되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는 모두 몰수당하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오두막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명문가 양반집에서 태어나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랐는데 집안이 풍비박산되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기를 마음먹었으나 병든 어머님 때문에 죽지를 못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어머님이 세상을 뜬다면 같이 세상을 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일순간에 잃은 슬픔을 감당하고 살아가기엔 정희에겐 너무도 벅찼답니다. 그리고 구차한 삶을 살아갈 자신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그대를 잘 알지는 못하나 선비가 되어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모른 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성재는 의원을 데려가 어머님을 치료하고 쌀독에는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답니다. 그런 성재가 부담되었던 정희는 성재가 올 때면 집을 나와 뒷산에 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재는 정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원의 치료에도 어머님의 병세는 악화되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어머님도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되자 충격을 너무도 크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병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닥친 불행으로 인해 어머님의 충격은 너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병간호하느라 고생하는 정희를 보면서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딸 정희가,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정희가 몇 끼마다 음식을 동량하고 훔쳐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님 가슴은 찢어질 듯 너무 아팠었답니다. 그리하여 의원이 지어주는 보약도 먹는 척만 하고 모두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죽어야만 정희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만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죠. 어머님의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적셔 베개는 항상 축축했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 대한 슬픔과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픔 때문에 어머님의 눈물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 정희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재는 사람들을 데려와 어머님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곤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정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희 낭자, 어머님은 필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오. 그러니 정희 낭자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정희 낭자 곁엔 내가 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주길 바래요.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성재는 정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희 낭자 계시오? 여러 번을 불러봐도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 성재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희가 입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는 양잿물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음독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성재는 얼른 정희를 들쳐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밭길을 달리면서 신발은 모두 벗겨지고 버선도 벗겨지고 맨발에 가시가 박혀 피가 나고 있는데도 성재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의원 집에 도착한 성재는 의원을 불러 정희를 치료하게 하였답니다. 의식을 잃은 정희는 숨은 붙어 있었으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의원. 돈은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이 처자를 꼭 살려내시오. 이 처자만 살려주신다면 내 크게 보답하리다. 의원은 서둘러 연희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성재는 정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날 밤을 꼬박 새운 성재가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는데 성재의 손에 따스한 촉감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스한 느낌에 눈을 뜬 성재는 너무 기뻐 뒤로 자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뜨고 성재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드시오. 또 선비님이시군요. 정말 다행이오. 정희 낭자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오.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는 어머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어머님은 낭자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지 어머님 곁으로 오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오.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정희 낭자가 잘못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그러니 날 믿고 부디 힘을 내어 주시오. 부디 부탁하오. 정희도 성재를 마음에 품고는 있었지만 촉망받고 있는 성재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또 아버님과 어머님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사랑의 슬픔을 이길 수 없었던 정희는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된 정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희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 처자는 누구더냐? 성재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안 되었구나. 성재의 부모님은 정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가 가을이 되자 정희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정희 낭자 그간 병석에 누워있느라 얼마나 답답했소.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으니 날 따라 나서시구려.
그렇게 성재는 정희를 데리고 한양 근처 북악산에 올랐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푼 북악산을 온통 물들게 하였고 햇빛을 받은 북악산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북악산이 참으로 예쁘네요. 북악산이 이렇게 예쁜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소? 낭자가 이렇게 좋아하니 나도 무척 기쁘오. 정희 낭자,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다니 그게 무엇인지요? 내가 장터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정희 낭자는 내게 무척 특별했었소. 그리고 언제부턴가 정희 낭자는 내 운명의 여인이오. 그리고 지금 난 그걸 이행하려 하오. 그러니 정희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성재의 청혼에 정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아직도 자신이 성재의 앞길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 낭자,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오. 정희 낭자 없이는 출세도 명예도 어떤 것도 내겐 의미가 없다오. 그러니 정희 낭자만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의미가 된다오. 자신을 위해서는 출세도 명예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 정희는 용기가 생겼답니다. 자신이 성재 곁에 머물면 성재가 출세와 명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재는 방방 뛰며 기뻐 소리를 질러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답니다. 훗날 성재는 참판까지 오르고 자식들 또한 훌륭하게 자라 학자 가문의 대를 이어갔답니다. 서방님, 새 군용 중에 가운데 군용에다 넣어보셔요. 옛날 오가 성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골이 건장하고 성품이 정직했지만 배운 것이 없어 아내의 덕으로 놀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마침 서울 어느 재상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냥하고 착실한 까닭에 재상 내외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간 부지런히 저축한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남편을 조금도 타박하지 않고 극진히 위했습니다. 남편이 장차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5년 전에 있었던 일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머리는 좋았으며 친구와 한번 나눈 대화는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장터를 나갔는데 한편에서 놀이로 투어 던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데 남편이 한번 던져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서방님, 새 군용 중에 가운데 군용에다 넣어보셔요. 라고 하니 남편은 진짜 가운데에다 넣었고 내가 원하는 곳마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남편에게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이 돈을 가지고 나갔으면서 배워 오도록 하셔요. 그러나 남편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탓인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야. 그렇다면 길거리에 많은 거지한테라도 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구려. 이튿날부터 오가는 돈을 가지고 나가 거지 떼들에게 훌을 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씨는 이렇게 헛돈을 버리느니 차라리 활쏘는 한량하고 사귀어 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술과 고기를 사가지고 활터에 가서 숱한 한량들과 사귀었습니다. 사귀고 보니 과연 재미도 있고 또 그들과의 우정이 차츰 두터워져 갔습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오가는 더욱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량뿐 아니라 그를 꿰쓰는 사람들하고도 만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 이제부터는 사귄 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또 병법서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세요. 아내가 짐작한 대로 오가는 글재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요즘 말로 하는 역사, 정시, 군사학 같은 것을 대충이나마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권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는 틈틈이 활쏘기, 검술 같은 무술 공부를 하세요. 오가는 한량들에게 활과 칼을 배웠습니다. 본인이 재주가 있었고 또 한량들이 열심히 가르친 덕으로 이건 역시 불과 몇 달 후에는 당할 상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배운 병법서도 물론
훤히 익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가와 아내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치른 무과시험에 합격하고도 주인 재상에게 알리지 않음은 물론 벼슬자리마저 사양했습니다. 오가는 대체 아내에게 또 다른 무슨 계획이나 희망이 있는지 당장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말이 없고 갸륵한 아내였기에 오가는 묵묵히 아내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오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하여 쓴 돈이 7,000냥이 되어요. 원래 모아두었던 10,000냥 속에서 이제는 3,00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돈으로 장사를 해보셔요. 뜻밖의 일이라 오가는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오? 올해는 대추가 흉년인데 오직 충청도 지방만이 풍년이라니 1,000냥을 가지고 가서 사들여 오셔요. 오가는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고 보니 마침 큰 흉년이 들어 도처에 굶는 사람이 허다하고 부황증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불쌍한 생각을 참지 못한 오가는 대추 살 돈을 몽땅 뿌려주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1,000냥을 내주었습니다. 들은즉 황해도에만 면화가 풍년이라니 이걸로 면화를 사오셔요. 그런데 오가는 이번에도 충청도 때와 똑같이 하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이것이 마지막 1,000냥이어요. 그러니 이번 말은 꼭 성공하셔요.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번 장사란 서울에서 헌옷을 사들여 함경도 지방에 가서 팔고 대신 그곳에 약초와 모피를 사들여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가는 헌옷 수십 짐을 이끌고 함경도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그곳은 면화가 귀한 까닭인지 추운 겨울에도 시골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가는 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뜻 옷을 내주었습니다. 물론 돈 한 푼 받지 않고 거저 주었습니다. 함경도 안변 땅에서 시작하여 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는 손에 남은 옷이라고는 쓸만한 치마바지 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이렇게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 돌아갈 낯이 없구나. 차라리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낫겠다. 오가는 한밤중에 깊은 산골짜기를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오막살이 집을 발견하고 우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오막살이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 노파 역시 누더기 옷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쉬어 갑시다. 오가가 이렇게 청하자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길을 잃으신 모양이니 얼마나 고생하였겠소. 오가는 몹시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치마와 바지를 밥상을 받으며 얼른 내놓았습니다. 노파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구 머니나 이런 귀한 옷을 주시다니. 노파가 즐거워하며 옷을 입는 동안 오가는 밥상을 훑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밥은 감자와 조밥투성이었으나 차려진 반찬이 모두 인삼, 그것도 산에서 자연히 큰 산삼 나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산삼을 나물로 해먹다니. 어찌면 노파는 그런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오가는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은 어디서 났소? 오가가 물었습니다. 바로 집 뒤에 도라지 말이 있어. 맛이 좋아 날마다 캐 먹는다오. 노파는 그것이 산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캐어둔 것이 더 있거든. 어디 좀 봅시다. 노파는 서슴지 않고 응낙했습니다. 노파를 따라 헛간에 간 오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캐어둔 산삼이 자그마치 10단도 넘었습니다. 작은 것은 손가락 크기, 굵은 것은 팔뚝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니 염려 말아요. 하고는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파의 말에 의하면
갓 태어난 아들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어 가끔 벽에 날아가 붙곤 했습니다. 좋지 못한 징조 같아서 쇠를 달고 짖었지만 날개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겼습니다. 또 힘이 어찌나 센지 호랑이도 산채로 걷더니 잡아올 만했습니다. 장차 큰일을 일으킬까 겁이 난 부모는 마침내 이 산골에 찾아들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친이 먼저 죽고 이제는 모자 둘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냥을 잘해 굶지는 않는다오. 노파가 말을 마쳤을 때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노파가 오가를 소개하자 아들은 우람한 몸집을 굽시라며 인사와 사례를 아울러 했습니다. 물론 귀한 옷을 준 데 대한 사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가는 아들의 길잡이로 도라지 밭에 가보니 과연 온 산에 크고 작은 산삼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노파의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캐낸 산삼은 굵은 것만으로 대여섯 찜은 좋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은 힘도 들이지 않고 간단히 묶어 어깨에 지더니 오가를 원산 고을밭까지 잠깐 동안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괴상한 일은 오가가 막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순간에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자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가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쌓은 덕을 기특히 여겨 하늘이 주신 상인가 보아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당분간 숨겨두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인 제상의 환갑잔치 때 소인의 남편이 대감께 드리려고 애써 구한 것이오니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중 좋은 산삼 10뿌리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제상이 뜻하지 않던 산삼을 얻어 기뻐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한 손들도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제 아내는 남편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대신들에게도 산삼을 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뿐인가 정작 오가를 만나보고서는 세상에 이토록 성실하고 씩씩한 무인은 처음 보았다 하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오가가 묵과에 합격한 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아내가 정성 들여 지은 무관의 예복을 입은 오가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가가 주인 제상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의 주선으로 무관 벼슬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가는 그 후 공을 많이 세워 수군의 제도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를 끔찍이 존경하고 위했다고 합니다. 과부되기 싫으니 오늘 밤 꼭 오셔요.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같이 허들의 실도 마다하지 않았고 입고 먹는 것을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부부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암송아지를 사고 4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인은 농부에게 오늘 밤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을 테니 암소를 팔고 숫소를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둥글소와 바꾸기 위해 아침 일찍 암소를 데리고 장으로 갔습니다. 농부는 정성껏 키웠던 암소를 팔기는 했지만 마음에 드는 소가 없어 빈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허기짐을 견디지 못한 농부는 근처 주막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허기짐과 갈증에 지친 농부는 탁주를 몇 사발 연속해서 들이켰습니다. 주막에서 나온 농부는 다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걸어가다 보니 차츰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농부의 몸은 느근해져 더는 걷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야겠다. 농부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무 아래 앉자 술기운이 올라오더니 순간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팔을 얼굴에 덮고는 잠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려고 했던 농부였지만 눈을 떠보니 해질녘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눈을 뜬 농부 앞에는 호랑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장난을 치듯 농부의 얼굴 위로 살짝살짝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농부는 몸이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척을 해야겠다. 농부는 과거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동안 고생한 마누라가 과부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농부는 숨소리를 죽이며 눈을 감고는 죽은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농부의 얼굴에 입을 가져가서는 한동안 냄새를 맡았습니다. 농부의 얼굴을 살피던 호랑이가 개울가로 몸을 돌렸습니다. 개울가로 도착한 호랑이는 꼬리를 물에 담갔습니다. 호랑이는 물기로 축축해진 꼬리를 농부의 얼굴에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농부의 입가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농부를 깨우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개울을 오가며 호랑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농부는 계속되는 호랑이의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꼬리를 흔든 호랑이는 농부가 술에 깼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농부는 호랑이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면 일부러 술 냄새를 나게 만들기 위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나자 호랑이는 다시 개울로 가서 꼬리에 물을 적셨습니다. 농부는 호랑이가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손을 써보는 거야. 어차피 호랑이 손에 죽을 운명이라면 발악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죽는 것이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개울로 가서 꼬리에 물을 적신 호랑이가 농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어 농부의 얼굴에 물을 적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농부는 호랑이의 꼬리를 있는 힘껏 잡아채서는 고함을 지르면서 뒤로 당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농부의 행동에 놀랐는지 호랑이는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자 농부는 호랑이의 꼬리를 잡은 채로 고함을 지르며 따라서 뛰어갔습니다. 호랑이의 꼬리를 잡은 농부는 몇 개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호랑이가 달려간 곳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바위굴이었습니다. 농부는 범의 굴로 끌려 들어갔다가는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위굴 안으로 들어가려는 호랑이의 꼬리를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당겼습니다. 농부가 꼬리를 당기자 호랑이는 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호랑이는 어두운 굴로 들어가기만 하면 농부를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와 농부의 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악을 쓰던 호랑이가 뾰족하고 나온 돌에 코밑 가죽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밑 가죽이 찢어진 호랑이는 굴로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럴수록 농부의 손에는 힘이 더욱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찢어진 가죽이 점점 넓어지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얼굴 가죽까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던 농부는 계속해서 꼬리를 당겼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점점 찢어지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호랑이의 몸 가죽이 몽땅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호랑이는 굴로 숨어 들어갔고 농부는 호랑이 가죽을 들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호랑이 가죽을 비싼 가격에 팔아치운 농부는 그 돈으로 땅도 사고 기와집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식도 낳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가난했던 농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내가 찾아와서는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농부를 찾아온 사내는 아버지가 물려준 미천으로 소도 매놓고 땅맞이기도 가지고 있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팔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매일같이 하는 사내였습니다. 농부는 자신을 찾아온 사내에게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의 가죽을 얻었다고 하니 사내는 절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사내는 농부가 했다는 대로 장에 가서 둥글소 한 마리를 팔고 주막에 들려 탁주 몇 사발을 거푸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농부가 얘기했던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에 든 사람을 흉내내며 호랑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사내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고는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호랑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매일같이 소판 돈으로 고기 반찬에 술을 마시고는 느티나무를 찾아가서는 잠을 청했습니다. 사내의 머릿속은 온통 호랑이 가죽을 얻어 부자가 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고기 반찬에 술을 마시고 호랑이를 기다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사내는 소판돈도 금세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소판돈도 다 날려먹은 마당에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만 한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내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밭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나 밭을 판 돈으로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여전히 호랑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판 돈이 미천을 보일 때였습니다. 그제야 호랑이가 사내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지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알아봐준다는 말을 실감하는 참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자 사내는 주저없이 호랑이의 꼬리를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가죽을 내놓아라. 꼬리를 잡은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사내에게 꼬리를 잡힌 호랑이는 놀라서 화다닥 앞으로 내뛰었습니다. 몇 고개를 넘어 범의 굴에 이르자 사내는 커다란 돌에 발을 딛고는 꼬리를 힘껏 당겼습니다. 가죽을 내놓고 들어가라. 사내의 고함에 놀란 호랑이는 가죽이 벗겨진 채로 굴로 들어갔습니다. 가죽을 얻게 된 사내는 의기양양해져서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내의 호랑이 가죽을 이리저리 살핀 호피장사꾼은 손바닥을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재벌 가죽이어서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자 사내는 재벌 가죽이 뭐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피장사꾼은 전에 농부가 가져온 가죽은 첫 가죽이지만 당신이 가져온 가죽은 그 호랑이가 두 번째 가죽을 만든 것인데 그 두 번째 가죽을 재벌 가죽이라 하오. 라고 말하자 그래도 값을 쳐야지 않소. 사내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호피장사꾼이 사내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동전 한 푼어치도 안 나가니까 값을 매길 수도 없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술 마시고 낮잠을 자며 부자가 되려고 재산을 탕진했던 사내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쓸모없는 범에 재벌 가죽만 깔고 허천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